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국회,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의 회동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42일째 개전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뒤에서 꼼수를 부린다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자유한국당 단독회담, 당대표와의 단독회담은 서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 5당 대표가 모이느냐, 3당이 모이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견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꼼수다, 뭐다 하는데, 청와대도 뭐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쩌다 단독회담 얘기 들어줬잖아. 네. 그럼 뭐 5당 회동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근데 왜 저는 5당 회동인지 모르겠어요. 하려면 뭐 대한애국당도 하고 민중당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내 교섭단체. 근데 저 5당에서 나머지 2당도 원내 교섭단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두 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하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만 하자, 기준을. 그럼요. 예. 그럼 양당이 안 되고 원내 교섭단체만 하자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야, 나머지 2당은 여당과 가까운 당 아니냐.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다 모이면은 예. 자유한국당만 약간 외톨이 분위기가 되겠네요. 외톨이보다는 좀 좀 이렇게 그렇죠. 진영이 그렇게 되겠죠. 뭐 아무래도 저도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회담이 되면 손학규 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조금 이제 포위되는 모양새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걸 걱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로 자르자는 거고 이 청와대는 5당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그 5당 위주로 구성이 됐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사실은 만나는 게 중요하지 형식. 형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5당이냐 3당이냐 양당이냐 6당이냐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냐 마냐가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워딩들 또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상대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과연 양당에 정말 이 교착선에 풀 의지가 있는 걸까? 아니, 협치의 의지가 있긴 한 건가요? 양 그렇죠. 왜냐하면 협상이란 게 상대가 좀 들어줄 수 있는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양당의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와중에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긴 하겠으나 현재 정치권이 예전처럼 뭐 물밑 협상 이런 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양당이 이 교착선에 풀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와대 쪽에서도 조금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단독 회담을 먼저 좀 받아달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3자 회담이든 뭐 5당 회담이든 그렇죠. 3당 회담이든 하자 이렇게 해서 3당 회담 플러스 단독 회담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3당 회담 또는 5당 회담 그리고 단독 회담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단독 회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대1 영수 회담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신에 5당 회담으로 하자. 이런 정도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5당 회담 부분에서는 좀 한국당이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당 회담이라는 것이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데 네. 이번에 새로 생긴다면 이게 좀 뭐 교섭단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했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가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지금 5당 회담 플러스 1대1 그 황교안 대표와의 회담 부분은 나름대로는 그 자기 내부적인 논리를 상은 좀 합리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요, 즉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 같은 요구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이자 국민에 대한 무례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물러서서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고 또 여론전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욕하고 싸워도 그 와중에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될 사람이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저 두 원내대표가 저러고 대놓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 이건 뭐 협치는 물 건너간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만 저렇게 조금 세게 말씀하시고 그 카메라 꺼진 곳에서는 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사주는 좋은 누나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친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훈훈한 게 물밑에서는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여당 대표,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정말 5개국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 명이 만나자 그래서 이걸 또 받으면은 또 5당은 안 된다, 3당만 만나자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국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5당이 만나든 3당이 만나든 내가 그 급한 민생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 법안이 지금 산적해 있죠. 그렇죠. 민생 해결하려면 그리고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국회로 들어갈 명분을 찾는 걸로써 이제 대통령이랑도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만나시고 이제 국회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네. 자,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여야 원내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가이드라인 때문이 아니냐라면서 손 놓고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국회, 이런 국회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을 한정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이젠 좀 양보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단독 국회 소집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단독 국회 소집한다고 해도 이제 정족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부담이죠. 부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불합리한 건 있어도 야당은 원래 떼쓰는 겁니다. 네. 야당은. 그러니까 이 정땡땡 정부를 포해서 여당이 사실 야당한테 좀 양보라고 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과의 어떤 충돌, 청와대의 충돌로 입장이 바뀌었을 당시. 밀착됐을 때 네.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제가 그걸 그대로 채용한 겁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 야당이 징징대면 그럼요. 여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럼요. 야당은 원래 때를 쓰는 거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착적으로 풀기 위해서 힘이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좀 양보를 해서 야당한테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명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하는 뭐 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 경제 좀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좀 여당이 조금 더 양보하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상황의 다른 야당들 상황이 어떨까요?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뭐 숫자 놀이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합의파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데 뭘 용인해요? 뭐 용인서 살다 왔습니까? 뭐 3+2를 그 정도까지 내가 용인해 주겠다. 이미 청와대에 가 계시네요. 이거 뭐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허만석 부장.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까지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게 이회창 전 총재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면서 한마디로 양보를 하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지금 한국당이 3+2를 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 두 당의 존재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회창 프레임을 갖다 안 좋은 프레임으로요. 그렇게 이회창 후보가 물론 이제 좋은 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약간 권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던 그렇죠? 예, 대선 도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처음 출마해가지고 야당과 어떻게든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당이 좀 통크게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단식이 뭐냐면 드루킹 특검 받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크게 양보해서 특검을 받아줬는데 받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때문에.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 구속되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양보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최종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정도, 원칙이라는 단어까지는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원칙 빼자, 합의 처리 하겠다라고 양보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과거에 이제 드루킹 특검 받았을 때 그 정도의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건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퇴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이 무슨 말을 하실지 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민생 처리가 중요하죠. 빨리 국회로 돌아오세요. 이 말을 너무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밀레니엄 핑크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징 색상은 빨간색이죠. 그런데 또다시 이 상징 색상 바꾸기에 나선 걸까요? 동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서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만석 부장,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은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이 빨간색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과도 좀 있기는 했고요. 결과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근데 지금 색상을 또 바꾼다. 근데 또 색상이 핑크색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색상을 바꾸는데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보수,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이니까 그게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빨간색은 어떤 보수를 상징하는 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만들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거기서 탈피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빨간색에서 분홍색은 약간 톤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네. 예, 약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다른 색깔이 많이 섞여야 되는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톤 다운으로 또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같은 계통의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 같은 계통의 색이긴 한데 약간 톤 다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이 좀 요즘에 20대와 여성들 이런 쪽으로 좀 부드럽게 다가가자. 화장품에서 많이 보는 색상 같아요. 네. 그런 좀 약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에세이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색깔로 지금 분홍색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이 색상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색상하니까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핑크, 근데 그냥 핑크가 아니고 밀레니얼 핑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위원님도 지금 핑크 자켓을 마침 입고 오셨는데 그 핑크와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징색으로 고르고 있는 밀레니얼 핑크와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핑크 그러면 다 같은 핑크 같은데. 그 영화 제목 기억하실 거예요. 네. 50가지 색의 회색, 50 네. Shades of Grey라는 게 네. 있었는데 회색도 이제 50가지 색깔이 있듯이 그렇죠. 이제 분홍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좀 아. 찾아봤습니다. 어떤 네. 분홍색이 있나?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핫핑크,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쨍한 핑크색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바비 핑크, 바비 인형이 잘 입는 그런 핑크색도 있고 멕시칸 핑크, 피기 핑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핑크는 피기 핑크인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정말 그 티피컬한 분홍색. 네. 근데 밀레니얼 핑크는 그 약간 밝은 분홍에다가 베이지색을 좀 섞어서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패션 쪽에서는 이 밀레니얼 핑크를 남성이 입을 때 뭔가 좀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그런 색깔로 또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좀 저 색깔을 정한 것 같은데 전 자유한국당이 색깔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보면서 민주당이 참 색깔을 잘 정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래요? 민주당 로고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초록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만큼 다 이렇게 수용을 한다. 스펙트럼을 너무 민주당 넓다. 칭찬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밀레니엄 핑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정한 색깔 같아요? 빨간색보다는 조금 덜 자극적이고요. 네. 저는 그 빨간색이 어떨 때 잘 떠오르냐면 파란색과 대비될 때 파란색은 주로 O 맞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 X 할 때 빨간색 많이 아, 쓰거든요. 그렇죠. 틀렸다. 근데 그 이미지가 막말이랑 좀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 너무 좀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알겠습니다. 좀 부드러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에도 등장하는 저런 이 약간 연한 핑크빛 저런 빛깔이 이제 밀레니얼 핑크라고 하는데 요즘 뭐 인테리어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또 선호할 수 있고 또 빨간색보다는 좀 뭔가 중화된 이미지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정당이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색깔을 바꾸면 뭐 좀 효과가 있나 보죠? 뭐 총선 승리를 해서 뭐든지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건 다 해본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당면 교체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이제 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부터 시작해서 당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총선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제 변화하는 데서 당 색깔을 바꾸는 게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총선 직전에 아마 그 당명도 바꾸고 인적 쇄신도 뭐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뭔가 조금 변화의 기미 보이죠. 어제 이제 오늘인가 내일이 이제 황교안 대표 취임 아마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경제에 관한 큰 메머드급 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어요. 거기 보면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 들어와서 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올 9월까지 경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9월일까요? 9월은 정기국회입니다. 네.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걸 앞두고 여름까지 뭔가 경제에 대한 단순한 문재인 정부 경제에서 비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대안을 내서 9월에 발표를 하고 국정감사 시즌을 끝나고 해서 그 기세로 총선까지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정책, 어떤 그 뭐랄까요 전략의 변화가 좀 엿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네. 5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